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연신 주위를 살피고 있는 전상무의 얼굴은 눈에 띌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듣던 대로군.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어디 가서 연장질이라도 하다 왔나? 목하고 팔다리에 기부스한 놈들이 왜 이리 많아? 하나같이 성한 놈들이 없잖아. 설마 이곳에 오기 전에 조직 하나 뭉개버리고 온 거 아니야? 틀림없네. 소문대로 지독한 놈들이군. 조심해야겠어. 어느새 전상모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깍두기 이를 향하고 있었다. 분명 맨 선두에서 맞붙었을 텐데 부하들은 저렇게 묵사발이 됐는데 두목은 털끝 하나 다친 데가 없는 걸 보면 싸움 실력이 김두한 뺨치나 보군. 저 눈깔 좀 보라고. 눈빛이 살아있네. 혼자서 나름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깍두기 일이 말했다. 아따, 세계적인 TT그룹이 나 같은 놈을 보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어디 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전상무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대단하신 명성을 듣고 이를 좀 의뢰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를 의뢰하러 왔다는 말에 깍두기 일은 반색하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낯간지러운 소리는 집어치우고 본론을 말씀하세요. 본론을. 내가 이래봐도 좀 바쁜 몸이라. 깍두기 일은 마음이 급했다. 동생 녀석들과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집에 돈을 가지고 간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 깍두기를 보며 전상무가 말했다. 물론 그러시겠죠.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을요? 몇 명이나 말입니까? 저 한 명입니다. 윤필상 박사라고. 사람을, 그것도 한 명을 찾아달라는 말입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한 명이라는 말에 맥이 빠지는 깍두기 일이었다. 며칠 전 동생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형님,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생 말에 깍두기 일이 말했다. 업그레이드? 그것이 무엇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형님.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다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치안이 좀 좋습니까? 그리고 요즘 아들은 계집이나 사내놈들이나 어릴 때부터 호신술을 배우는 터라 일하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며칠 전 그 가시나 생각나십니까? 그 가시나라는 동생 말에 깍두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때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었다. 잠시 깍두기의 표정을 살피던 동생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런 살벌한 현실에서 목숨 걸고 삥을 뜯는다는 건 이젠 무리인 것 같습니다. 동생들도 집에 가면 다 가장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맞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놈들도 가오가 있는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님? 동생들을 한번 둘러보던 깍두기 일도 아우의 말에 공감을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래서 너한테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것이냐? 예, 형님. 제 친구 놈 중에 작게 흥신소를 하는 놈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주고 뒷조사를 해주고 그러는 건데 벌이가 수월찮게 좋다고 합니다. 말하던 동생은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형님에게 내밀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라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형님. 이런 걸 동생들 시켜 서울 시내 주차장에 한번 쫙 뿌리면 일감이 수월찮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형님.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형님. 첫 글귀가 어둠의 자식들,
죽이지 않습니까? 찌라시를 꼼꼼히 살피던 깍두기 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대갈박에 팍팍 들어오는구만. 그리고 여기도 보십시오, 형님. 절대 비밀 보장. 이게 핵심입니다. 어느새 안경까지 꺼내 쓴 깍두기 일은 동생을 보며 물었다. 그런데 비밀 보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야 그냥 하면 되지요. 그것보다 말입니다, 형님. 이렇게 들어온 일감들을 한 1년 모았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를 한꺼번에 팔아넘기면 그것도 수입이 짭짤하다고 합니다, 형님. 그 말을 들은 깍두기 일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아따, 이거 생각보다 돈벌이가 솔솔하겠구만. 깍두기 일이 동생들과 나눴던 얘기를 떠올리는 동안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전상무는 깍두기 일이 자신의 빈틈을 찾으며 간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비용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그 말을 들은 깍두기 일은 승리의 V자를 마음속에 그리며 조금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근거 3장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중 선수금으로 1장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거 3장이라는 말을 들은 전상무의 얼굴에 당혹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전상무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으며 목소리까지 더듬거리며 말했다. 좀 금액이 과한 것 같은데. 전상무 말을 들은 깍두기 일은 뭐가 그리도 못마땅한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아따, 지금 뭐라고 했어? 과하다고 했어? 저기 저렇게 목숨 걸고 일하는 얼라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시오?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동네 흥신소나 찾아갈 것이지 왜 나를 찾아왔어? 웜에 갑자기 혈압이 팍팍 오르는구만.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납덩이만큼이나 무거워졌다. 동시에 전상무의 얼굴빛도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러다가 칼부림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제 말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전상무 말에 깍두기리 반색하며 말했다. 참말이십니까? 두말하기 없깁니다. 전상무는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다. 물론이죠.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생각이십니까? 그야 선수금이 들어오는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주고받는 게 깔끔해 보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고 나서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제서야 깍두기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일었다. 곧이어 깍두기 일은 전상무를 보며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 같아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 일은 우리에게 누워서 떡 먹기만큼이나 쉬운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호언장담하는 깍두기 일의 말에 전상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런 전상무를 보며 깍두기 일이 말했다. 아무튼 결정 잘하신 겁니다. 우리만 믿으시면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입금이나 서둘러 주시지요. 그래야 빨리 일을 시작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전상무도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전상무가 돌아가자 기다렸다는 듯 동생들이 다가와 말했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전상무 그만 얼굴 보셨습니까? 형님 앞에서 쪽도 못 쓰네요. 난 또 TT그룹 상무라고 해서 고마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동생들의 말을 들은 깍두기 일은 한껏 고무된 목소리로 말했다. 싸움은 주먹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싸움은 눈빛, 바로 눈빛으로 시작해서 눈빛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 무렵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TT그룹 상무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었다. 형님, 아무래도 틀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형님이 300만 원 불렀을 때 상무 금화 표정 기억나십니까?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수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상무 그 자식 낯빛이 확 변하더라 말입니다. 동생 말을 듣고 있던 깍두기일도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나도 봤다. 그 자식이 오만상을 찌푸리는 걸. 그리고 사람 찾는 거야. 주소만 알면 금방 찾는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나도 100만 원을 불러볼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명색이 TT그룹 아이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단돈 100만 원을 부르겠나.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인데 그래서 300만 원 질러본 것이다. 깍두기 일의 말을 들은 동생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타부타 전화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형님. 이것들이 우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깍두기의 핸드폰이 울리며 문자 전송 메시지가 울렸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던 깍두기의 두 눈이 퉁방울처럼 커지고 말았다. 이게 뭐고? 연신 자신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깍두기를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는 표정을 지으며 동생이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 혹시 그 상무 새끼가 50만 원만 입금한 거 아닙니까? 원래 대기업 놈들이 후려치는 걸로 유명한 놈들 아닙니까? 그냥 못한다고 해버리십시오 형님. 깍두기 일은 동생 말 따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여전히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통장에 1억이 들어왔단 말이다. 1억이라는 말에 주위에 있던 동생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그리고 입금 내역을 확인한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그럼 어찌 된 겁니까? 이놈아들이 큰 거 3장이 나는 걸 3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대기업이라 노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형님. 그 말을 들은 깍두기 일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따, 그 자식 말끝마다 잉그리를 섞어 쓰는 것이 우리 조직의 브라인이 맞구만. 맞아. 그 말을 들은 동생은 부끄러운 듯 뒤통수를 긁적이며 말했다. 아따 형님, 부끄럽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평소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을 소영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다. 처음엔 소영이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내 전화까지 받질 않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나?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 역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제로원이 뽑아준 기획안이 대박을 터뜨리는 바람에 특근의 야근까지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또다시 며칠이 지나고 말았다. 나는 고민 끝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소영이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곧이어 수화기 너머로 소영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시오. 소영이 할머니였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소영이 친구 건우인데요. 혹시 소영이 집에 있나요? 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따, 이것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여. 너는 아직도
소영이가 백수인 줄 아냐? 이 시간에 소영이를 집에서 찾게.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되지. 왜 집에다 전화질이여? 똥도 못 싸게 쓰리. 소영이 할머니는 언제나 나를 당황하게 만드셨다. 그래도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일주일째 소영이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요. 혹시 소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무엇이라? 일주일째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잠시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할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여, 딱 걸렸어. 계집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통곡을 하는 것은 딱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영이를 울린 게 바로 네 놈이라 이거지. 내 놈이 껌딱지처럼 우리 소영이 곁에 붙어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것인데 저것이 그리 흉한 물건인지도 모르고 어릴 때 이쁘다고 저놈의 고추랑 풍화를 얼마나 주물러준겨. 내 당장에 이놈의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던지 해야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할머니가 따지듯 물었다. 그래서 어찌할 것이냐? 어떻게 책임질 것이여? 할머니가 수화기 너머에서 나를 마구 다구치는 바람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할머니, 진짜로 제가 소영이 울린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내 말에 할머니의 목청은 더 한층 높아졌다.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네 놈 말은 책임을 못 지겠단 말이냐? 이런 썩을 놈을 만나. 너 당장 이리 못 오냐? 다리 모가지를 확 부러뜨릴란께. 그리고 그 잘난 붕아를 두 쪽을 홀라당 벗겨버리란께. 할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쩌렁쩌렁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당황한 나는 허겁지겁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나중에 전화 다시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전화를 끊기 전까지 수화기 너머에선 연신 할머니의 걸쭉한 욕지거리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얼마나 욕을 먹었던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잠시 멍하니 앉아있던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소영이가 울었다는 말을 들은 후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던 것이었다. 하루 종일 고민하던 나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소영이를 꼭 만날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소영이네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소영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차마 집 근처에서 기다릴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다. 만약 할머니랑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두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더한 일을 당할 것만 같아서였다.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버스에서 내리는 소영이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뛰어가며 소영이를 큰 소리로 불렀다. 소영아! 소영아! 손을 흔들며 반갑게 달려오는 나를 본 소영이 얼굴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내 미소는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만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소영이와 나 사이에 깊은 골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게 너랑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돼. 나 지금 피곤해. 먼저 갈게. 소영이가 쌀쌀맞게 말하며 돌아서리 할 때 나는 소영이의 손을 잡았다. 소영이는 돌아서지도 않고 말했다. 더 할 말이라도 있어? 나 어제 월급 탔어. 그리고 사장님한테 칭찬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일 잘했다고 특별 보너스도 받았다. 그래서 너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미안.
나 지금 배불러. 소영이가 가려 했지만 나는 아직도 소영이의 손을 놔주지 않고 있었다. 그런 나를 돌아보며 소영이가 말했다. 미안한데 손 좀 놔줄래? 나는 소영이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다. 지금 이 손을 놓게 되면 다시는 소영이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손끝으로 전해졌을까? 소영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술이나 한잔 사던가. 응, 알았어. 내가 살게. 나와 마주 앉은 소영이는 말없이 소주만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런 소영이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영아, 안주도 좀 먹어. 너 좋아하는 두루치기하고 매운 닭발이야. 이런 내 말은 듣기도 싫다는 듯 소영이는 연거푸 소주만 들이켰다. 그렇게 술병이 늘어가는 만큼 취기도 오르고 있었다. 나쁜 새끼. 소영이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소영이의 화를 풀어주고 싶었다. 아니, 꼭 풀어야만 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소영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보면 분명 내가 큰 잘못을 한 게 틀림없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정말 미안해. 소영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내 말에 소영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용서?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용서 못해. 분명 잘못한 게 있긴 있었다. 소영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 보면 도대체 그게 뭔지 알 수만 있다면 내 마음도 후련할 것만 같았다. 답답한 마음에 나도 소주 한 잔을 들이켰다. 오늘따라 술이 너무 썼다. 그때 소영이가 고개를 떨구며 푸념하듯 말했다. 넌 몰랐지? 4년 동안 네가 내 신랑이었다는 거. 소영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소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신랑이라니. 내 말을 들은 소영이가 갑자기 나를 째려보며 말했다. 바보, 그런 게 있어. 네가 신랑일 때는 참 귀찮고 싫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허전하고 섭섭하더라. 그런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여자를. 갑자기 울먹이는 소영이의 모습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모습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 소영이가 울다니. 소영아,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말을 들은 소영이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말할 수 없어. 말하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 못해. 절대 말 안 할 거야. 절대로. 소영이의 이런 모습은 소영이에 대한 내 기억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다. 소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런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소영이의 작은 어깨가 또다시 떨리고 있었다. 소영아, 괜찮은 거야? 나는 당황하고 있었다. 소영이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소영이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달래주고 싶었다. 잠시 망설이던 나는 두 팔로 소영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러자 소영이는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더욱 서럽게 눈물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소영이의 작은 떨림이 온몸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숨결과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느껴졌다. 갑자기 내 두 볼이
굳건 달아올랐다. 나는 점점 알 수 없는 낯선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소영이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정말 이런 모습 너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우리 사이에 미안한 게 어디 있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던 소영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너 어디 아픈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내 이마에 손을 대본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열도 있는 것 같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이러다 큰일 나겠어.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소영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소영이가 나를 부축하며 일으키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소영이를 또다시 끌어안았다. 깜짝 놀란 소영이는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것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영아, 내게 말해줄 수 없겠니? 네가 왜 이토록 힘들어하는지. 넌 언제나 내 곁에 있었고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소영이의 두 볼을 타고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질 무렵 소영이가 나를 지그시 밀쳐내며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잠시 망설이던 소영이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사실 나 다 봤어. 어떤 여자가 벌거벗은 채 너를 맞아주는 걸. 너 능력 좋더라. 내가 봐도 정말 미인이던걸.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흠잡을 데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났는지도 몰라. 바보처럼. 소영이의 말을 들은 나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소영이 너 그걸 봤구나. 언제 왔다 간 거야? 난 네가 온 것도 몰랐어. 소영이는 자존심 다 버리고 말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자 화가 치밀었다. 이런 소영이의 마음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나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오해야 오해. 우리 절대 그런 사이 아니야. 네가 상상하는 그런 것 절대 아니라니까? 내 말에 소영이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어떤 미친년이 아무 사이도 아닌 놈한테 알몸을 보여주냐? 그때 그 계집애는 너한테 알몸을 보여주고 싶어 환장한 것 같던데? 말하고 있는 소영이의 혀가 어느새 심하게 꼬여 있었다. 깜짝 놀란 나는 소영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나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어느새 여자나 울리는 바람둥이 파렴치 안으로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다. 겨우 소영이를 진정시킨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나는 소영이한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 말을 듣고 있던 소영이의 양볼이 심하게 실룩거리고 있었다. 웃음을 참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튀어나오려는 욕지거리를 꾹 참느라 그런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이었다. 잠시 후 꼬일 대로 꼬인 혀를 간신히 놀리며 소영이가 말했다. 너 지금 내가 취했다고 만만해 보이냐? 로봇? 인조인간? 글쎄, 내일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다 보여준다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내일 가냐? 지금 당장 가야지. 왜? 자신 없어? 그때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말렸어야 했다. 주먹을 휘두르고 위협을 하며 땡깡하니 협박을 했더라도 거기서 끝을 냈어야 했다. 하지만 후회는 후회일 뿐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물먹은 솜처럼 축 처진 소영이를 등에 업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다. 젠장, 이게 아닌데. 언제 집까지 가지? 소영이 얘가 원래 이렇게 무거웠나? 내 입에서 절로 욕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축 늘어진 소영이를 등에 업은 채 갈지자로 언덕을 올라야만 했다. 과연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지. 나오는 건 한숨과 후회뿐이었다. 젠장, 이게 아니었는데. 아유. 잠에서 깨어난 소영이는 눈을 비비다 이곳이 자기 방이 아님을 알고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 이곳이 건우 집이라는 사실을 안 소영이는 안도한 듯 다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숙취로 인한 두통이 밀려왔다. 아유, 머리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건우와 의문의 여자가 그림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소영이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이런 소영이의 마음을 알 리 없는 나는 침대에 앉아있는 소영이를 보자 한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영아, 좀 괜찮은 거야? 속 많이 쓰리지? 머리도 많이 아파? 잠깐만 기다려봐. 너 주려고 북엇국 끓여놨어. 나는 주방에서 북엇국 한 그릇을 가지고 와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손수 북엇국을 떠 소영이 입에 넣어 주었다. 소영이는 곁눈질로 곁에 서 있는 제로원을 힐끗 쳐다보며 보란듯이 내가 주는 북엇국을 맛나게 받아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북엇국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맛이 환상적이었다. 나는 맛있게 먹는 소영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영아, 어때? 너무 맛있지? 제로원 음식솜 씨가 장금이 뺨친다니까? 정말 못하는 요리가 없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웬만한 맛집보다 우리 제로원이 해주는 게 훨씬 맛있다니까? 소영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태껏 먹었던 북엇국을 다 개워내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곁으로 다가온 제로원이 나를 부르며 말했다. 주인님, 저에게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 제로원, 듣고도 깜빡했네.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가서 충전해. 수고했어 제로원. 아닙니다 주인님. 주인님을 도와드리는 일은 저에게 기쁜 일입니다. 둘의 대화는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소영이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했다. 이것들이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뭐? 주인님? 가장 자신 없어 하는 요리를 가지고 보란듯이 칭찬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인님이라는 말에 그동안 참았던 소영이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뭐? 주인님? 그럼 넌 건우 몸종이냐? 그럼 내일은 네가 마님이고 건우니가 강세겠네? 말하고 있던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김건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저 계집애가 좋아도 그렇지. 너와 내가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나쁜 새끼. 소영이의 말에 나는 화들짝 놀라며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소영아, 어제 오해 다 풀린 거 아니었어? 그 말을 들은 소영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자식이 무슨 개소리야. 오해를 풀어?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황한 나는 말까지 더듬거리고 있었다. 소영아, 너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야? 어제 한 얘기 말이야. 내 말에 소영이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내가 취중에 두 사람 잘 어울린다고 얘기라도 했나 보지? 아,
그래서 내 앞에서 이렇게 사랑질들을 하는 거였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이 나쁜 새끼야. 소영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던 제로원이 말했다. 소영이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 제로원의 말에 소영이가 또다시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누가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어? 어제 소영이 언니가 저에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영이가 자신의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미치겠군. 그러니까 다 내 잘못이네. 나만 이곳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였어. 소영이가 몸을 일으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는 소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영아, 내 말 좀 들어봐. 소영이는 나를 돌아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마디도 하지 마. 네 말은 듣기도 싫으니까. 내가 소영이에게 통사정하고 있을 때 제로원이 천천히 몸을 돌리며 옷을 벗었다. 그 모습을 본 소영이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너 미쳤어? 이젠 하다 나한테까지 알몸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제로원은 소영이의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옆으로 쓸어 넘기며 다른 한 손으로 목 뒤를 지그시 눌렀다. 순간 척추선을 따라 스팀이 터지며 제로원의 기계 몸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소영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벌린 입을 다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두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젯밤에도 성난 호랑이처럼 화를 내던 소영이가 자신의 기계 몸을 보고 화를 풀던 모습을 제로원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놀란 소영이가 나와 제로원을 번갈아 보고 있을 때 내가 조용히 다가가 소영이에게 어젯밤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 내 설명을 듣고 있는 소영이의 얼굴엔 어느새 따스하고 온화한 봄볕이 드리우고 있었다. 원상태로 돌아온 제로원이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들려 하자 어느새 다가온 소영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옷 입는 거 도와줄게. 제로원을 도와주던 소영이가 갑자기 눈에 나를 세우며 내게 말했다. 건우 너 어딜 쳐다보는 거야? 당장 고개 못 돌려? 아, 미안. 그렇게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하게 변했다. 소영이는 아침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젯밤 일들이 흩어진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둘 기억나기 시작했다.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오해가 풀리자 평소처럼 장난기가 발동한 소영이는 갑자기 내게 헤드락을 걸며 말했다.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너 한번 죽어볼 테야? 진작 얘기했으면 이런 낯간지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소영아, 미안해. 얘기하려고 했는데 때를 놓치고 말았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소영이가 손을 풀며 말했다. 언니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앞으로 나한테 절대 숨기거나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나는 착한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소영아. 앞으론 절대 숨기지 않을게. 그러다 나는 며칠 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제로원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참, 제로원. 박사님이 해줬다는 얘기 소영이한테 다시 한번 해줄래? 알겠습니다, 주인님. 제로원은 소영이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기 전까진 저에 대한 존재가 절대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세상에 알려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물든 사람들이 제 모든 것을 빼앗고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절 찢고 자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내 얼굴엔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다. 소영이는 그런 기분을 털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내 등을 세게 치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너랑 나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좋겠어. 특히 새 녀석들에겐 절대 말하면 안 돼. 입이 깃털보다 가벼운 녀석들이니까. 알았지? 소영이 말을 듣는 내 얼굴엔 어느새 안도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만큼 나는 소영이를 의지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소영아. 창배가 소영이 할머니를 만난 곳은 시장 한복판이었다. 소영이 할머니를 본 창배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소영이 친구 창배예요. 창배를 알아본 할머니가 갑자기 창배의 붕어를 힘껏 움켜잡았다. 동시에 창배의 비명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다. 으아! 할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사람 살려! 으아! 할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가자 창배는 눈가를 까 뒤집으며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몰려든 시장 사람들이 겨우 할머니를 뜯어 말릴 수 있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그제서야 겨우 할머니 손에서 빠져나온 창배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린 창배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가 된 얼굴로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할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창배는 아직도 훌쩍이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마치 세상 모든 근심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이쁜 소영이가 그 어느 그놈아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다 결국엔 혀까지 깨물었다. 할머니 말에 깜짝 놀란 창배가 아픈 것도 잊어버린 채 할머니에게 기어가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혀를 깨물다니요? 그럼 소영이가... 할머니는 옷고름으로 눈가를 훔치며 창배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창배, 네가 그 어느 그놈아 좀 잡아온나? 내 그놈을 결단코 용서 안 할 것이다. 감히 우리 이쁜 강아지를 건드려 놓고는 책임을 못 진단다. 내 그놈을 잡아다가 그놈의 뼈를 홀라당 벗길란께. 며칠 전 집에 돌아온 소영이는 자기 방에 처박혀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심심해진 할머니가 소영이 방을 찾았다. 우리 이쁜 강아지 뭐하고 있나? 소영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할머니가 소영이 겉으로 다가와 물었다. 우리 강아지 무슨 일이 있는겨? 밥도 안 먹고 어찌 일어남?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영이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젖혔다. 그러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 소영이가 보였다. 깜짝 놀란 할머니가 탄식하며 말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다냐? 사단이 났구먼. 사단이 났어. 계집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통곡을 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뿐이지. 어떤 놈이요? 어떤 놈이냐고? 할머니 말에 소영이가 신경질을 내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나가. 여전히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소영이가 말했다. 할머니는 그런 소영이의 등짝을 후려치며 말했다.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이런 일은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이 할미가 알아서 다 정리를 해줄란께 퍼뜩 말 못하냐? 도대체 어떤 놈이여? 너를 이렇게 만든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소영이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섰다. 잠시 후 할머니는 육포 한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화가 날 때는 이런 걸 씹는 것이 최고란께. 그러니까 어여 먹어봐. 그 말을 들은 소영이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만 먹어보란께. 할머니의 끈질김에 소영이는 결국 몸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리고 소영이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며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아이고 딱한 것. 자, 어여 이것 좀 씹어보란께. 질겅질겅 씹다 보면 기분이 좀 풀릴 것이다. 할머니가 입에 넣어준 육포를 씹던 소영이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야! 소영이 말에 깜짝 놀란 할머니가 물었다. 어째 그러냐? 그 말을 들은 소영이가 눈물을 찔끔거리며 말했다. 안 먹는다는데 할머니 때문에 혀 깨물었잖아.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어쩌냐? 아이고 불쌍한 것. 그려 많이 아프냐? 천천히 좀 씹지.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다. 소영이는 여전했고 할머니의 걱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건우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할머니는 이 모든 사단이 건우 그놈아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오늘 이렇게 창배를 만난 것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창배는 비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배신자에 대한 응징은 제가 책임지고 안수할 테니까요. 할머니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 계세요. 제가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놈을 응징할 테니까 아시겠죠? 할머니는 창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말했다. 고맙구먼. 창배 너만 믿고 이 할미는 기다릴 거구먼. 그러니 반드시 그놈을 나한테 꼭 끌고 와야 한다. 알았지? 창배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할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부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창배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배신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정의의 사도인 나 창배가 꼭 보여주고 말 테다. 강호하라고. 그런 모습을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입을 통해 건우와 소영이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창배와 길수, 현미는 한달음에 건우 집을 찾았다. 창배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말했다. 건우 이 자식, 도대체 소영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정의의 무쇠주먹 맛을 보여주고 말 테다. 이런 창배 말에 길수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새끼 내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영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보다 우리 소영이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부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의식불명이라며. 길수 말에 창배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복순을 마친 후 당당하게 소영이를 보러 가자. 그래야 우리가 소영이 앞에서 조금이라도 당당할 수 있지 않겠어?
창배 말에 현민도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혀를 깨물다니. 그래서 봉합수술은 잘 된 거야? 말하는데 지장은 없겠지? 만약 소영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생각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아. 현민이가 울먹이며 말하자 창배가 더욱 주먹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영이의 원수를 갚아야지. 아주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말이야. 창배의 말을 듣고 있던 두 녀석의 마음도 창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세 녀석은 철문을 두드리며 악을 써대기 시작했다. 나와라 배신자! 당장 나오지 못해? 집 안에 숨어 있다고 우리의 응징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러면 이럴수록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다. 나와라 배신자! 창배가 악을 쓰고 있을 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철문이 열렸다. 세 녀석은 얼굴을 오만상으로 찌푸린 채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겠다는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소영이었다. 소영아, 네가 왜 이곳에 있는 거야? 세 녀석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소영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세 녀석을 보며 소영이도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하냐? 건우가 너희들한테 빚이라도 졌냐? 너희들이 무슨 빚쟁이야? 왜 건우 집 앞에서 난리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건우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말하던 소영이가 갑자기 눈에 나를 세우며 말했다. 창배, 너 아까 뭐라고 했어? 배신자? 죽을래? 누가 누구한테 배신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왜 갑자기 배신 때리고 건우 집에 오지 않았던 거야? 이유가 도대체 뭐야? 소영이가 성질을 내며 말하자 창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그러니까 그래, 지수가 집에 좀 있으라고 해서 지수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 창배 말을 들은 소영이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아, 그러셨어요? 말하던 소영이가 갑자기 현민이를 째려보며 말했다. 현민이, 네가 말해봐. 왜 건우 집에 오지 않았던 거야? 갑작스러운 소영이의 말에 현민이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창배가 우리가 봤던 그 사진이 이상하다며, 아무래도 그게 진짜 사람 같다고, 아마 마당에 시체가 산더미같이 묻혀있을 거라며 자꾸 겁을 주는 바람에. 현민이의 말을 들은 소영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다. 역시 이번에도 창배 네가 문제였군. 잠시 생각을 정리한 소영이가 호탕한 표정을 지으며 세 녀석들에게 말했다.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생각 외로 소영이가 쿨하게 나오자 바짝 긴장하고 있던 세 녀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영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영이는 잠시 대문 밖을 살핀 후 소리도 없이 문을 걸어 잠갔다. 잠시 후 세 녀석의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소영아,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좋아하네. 오늘 너희들 내 손에 다 죽었어. 소영아, 잘못했어. 소영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6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